여러분, 진짜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지표가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는 지표가 계속 나와요. 제가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이 무너져도 그 속에는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긍정론자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에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부정적인 지표가 나오니까 비관론자로 요즘은 찍힌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절대. 요번에 제가 또 소개드릴 OECD의 섬뜩한 경고는요. OECD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약자입니다. 이 OECD가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잠재성장률. 2030년에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될 거냐 짐작을 했더니 0.8%예요. 0.8%. 2030년이면 여러분 지금이 2021년입니다. 앞으로 9년 후예요. 9년 후 가면 우리 성장률이 0.8%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0.8%로. 최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최악으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뭔가 대혁신이 일어나고 대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혁신이나 대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완전히 망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3.8%라는 진짜 성장이 좋았습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2.8%였어요. 2020년에는 1.9%였습니다만은 2030년에 가면 0.8%로 연간기준 잠재성장률 추이가 최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최악으로.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진짜 OECD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경고, 섬뜩한 경고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바짝 정신을 못 차리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구렁텅어리로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더 심각해지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더니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더니 선진국의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G20 1.0입니다. 대한민국 0.8이에요. OECD 평균도 1.1%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0.8입니다. 일본도 1.1%, 미국도 1.0%인데 대한민국만 0.8%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통빼입니까? 이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잘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원인은 출산율에 두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세계 최저 0.84명이잖아요. 출산율 합계가. 쉽게 말하면 인구가 줄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들은 대한민국에다가 섬뜩한 경고를 내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 했던 것은요. 우리 경제기관들도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요.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0점대 성장률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현재는 2.2%라고 진단하고요. 금융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에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0.97%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처럼 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실제 여러분 출생아 수가 줄어드니까 우리는 핵심 경제 활동 인구 있잖아요.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뚝뚝 떨어져요. 25세부터 49세까지.
2008년만 하더라도 2101명이었거든요. 그때부터 2008년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 예. 2014년에는 2천만 명을 깼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생산할 사람이 주니까 부양할 사람들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경제 성장의 맥박은 점점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복지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 세금 낼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세금 낼 사람은 그만큼 줄어드니까 나라가 그만큼 최악으로 가는 이야기죠. 최악으로. 게다가 여러분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요소가 세 가지 요소잖아요. 세 가지 요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의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본의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자본의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의 요소도 사람이 줄어들면 자본도 그만큼 줄어들고 자본의 투입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총 요소 생산성인데 요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생산성 지금 심각합니다. 시간당 생산성이 대한민국은 41.8달러입니다. 41.8달러. 10년 전보다는 좀 올랐어요. 32.1달러보다는 좀 올랐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OECD 38개국의 평균은 54달러입니다. 54달러. 거기에 비하면 진짜 형편없고요. 주요 7개국을 따지면 65달러입니다.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따라가지 못하는 친노조 정책을 이렇게 써제끼니까 사실 못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죠. 친노조 정책을. 여기에서 여러분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재편입니다. 공급망의 재편에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완전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가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강한 나라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독일처럼 제조가 강한 선진국으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글로벌 분업이 이제는 자국 중심의 어떤 분업 체계로 바뀐다면 우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글로벌 분업 체계가 자국 중심의 분업 체계로 바뀔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도 자국 중심의 분업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자유진영과 어떻게 연대할 건가, 미국이나 유럽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 상황에 있고 이대로면 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인구의 자연 증가분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 최악의 상황이 결국은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 결국은 인구 문제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어떤 길에 설 것인가.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지금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요. 대통령 선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6월 1일까지 지방선거까지 있단 말입니다. 이 정권 교체기에 우리 경제가 혹시나 부러지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가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위기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또 한 번 해봅니다.